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라는 땅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를 배제하고 이제 한반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때에 이제 러시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다음 영상에서 볼 갑오개혁까지 1894년이라는 이 한 해에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다양하게 얽혀서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학습지 9쪽과 10쪽을 통해서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개항 이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정치를 내세웠지만 고종이 친정을 하는 이후부터 이제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와 명성황후의 집안인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또다시 이제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가 아닌 여흥민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영향은 또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고요. 거기다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청나라 상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물건을 팔고요. 일본 상인들도 물건을 팔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팔았냐? 영국에서 수입해온 면직물을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면직물, 면천으로 된 옷이나 제품들을 파는데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도 일괄되게 고르고 또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당연히 이제 조선에서 손으로 면을 짜는 사람들, 조선 수공업자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으로 곡물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 내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도시의 빈민들은 이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라도 지역만 봐도 거의 대다수의 빈농층들은요, 쌀이나 곡식이 없어서 나무 뿌리나 나무 껍데기, 흙을 파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가 점점 더 널리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요, 1860년에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한 새로운 종교입니다. 최재우는요, 당시 청나라에서 들어온 서학,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서학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등을 합쳐서 새로운 종교인 동학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후천 개벽과 인내천 사상인데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늘과 같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이제 평민들을 중심으로 이 동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조선 정부는 이 동학이 당시 신분제를 위협하는
당시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제 잘못된 종교라고 해서 1864년에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삿된 도를 내세워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죄목으로 교주인 최재우를 처형하고요. 동학을 믿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재우의 뒤를 이은 제2대 교주 최시영이 이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연결망을 구축해요.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그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그 40가구 동학을 믿는 사람과 그의 이웃들 한 40집 정도를 묶어서 접이라고 부르고, 이 접, 마을에 뭐 한 1접이나 2접 정도 있으면 이 접들을 또 좀 더 크게 지역별로 묶은 것을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학의 네트워크 연결망이라고 하는 포접제를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묻고 그 옆 마을에도 접이 있고 이 접과 접들끼리가 연결이 되면 하나의 포가 형성이 되고 또 그 포 옆에 다른 지역의 포들이 또 연락을 주고받는 이렇게 전국으로 동학의 조직망이 확대가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동학의 어떤 교리라던가 동학에서 믿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책, 경전을 간행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정부에서 동학을 믿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으니까 억울하다. 우리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평등하고 사람은 하늘과 같이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탄압할 수가 있냐? 우리 최재우는 뭐 삿된 도를 내세워서 세상을 어지럽혀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누명을 벗겨달라. 그리고 동학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포교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데요. 대표적으로 1892년에 삼례에서 집회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서울로 향합니다. 경복궁 앞에서, 궁궐 앞에서 단체로 동학 교도들이 그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서울 복합 상소를 벌이고요. 같은 해에 이제 보은에서, 충청북도 보은이죠. 보은에서 또다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요. 당시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백성 또 농민들이고 이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주장, 동학을 믿게 해달라, 동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해달라 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보은 집회에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 탐관오리를 처벌해달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이제 국가의 세금을 몰래 뜯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백성들한테 이런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외세, 일본이나 서양 세력 같은 외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시위들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정부의 회유와 어떤 이제 해산으로, 자진 해산으로 끝났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동학에서는 농민들과 함께 다양한 집회를 열면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학 농민운동의 중요 계기가 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당시 이제 고부를 이끄는, 고부라는 지역을 이끄는 고부 군수 조병갑은요, 계속해서 그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를 마을마다 이렇게 지어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하는데, 이미 고부에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새로운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뜯어가고요. 조병갑의 아버지의 어떤 뭔가 잘한 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을 세우는데 필요한 돈을
백성들한테 또 뜯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부에 살고 있던 이제 전봉준 같은 이제 동학의 지도자, 농민 지도자들이 주도를 해서 농민군을 조직한 다음에 고부 관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서울에 있는 궁궐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조병갑을 파직시키고요. 새로운 군수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하는데요. 안핵사는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밀란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임시 벼슬입니다. 근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도착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동학 교도들 때문이다. 나라에서 동학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너네 지금 나라의 법을 어기고 농민군을 조직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역적이다. 나라를 무너뜨릴 아주 나쁜 놈들이다. 라고 몰아가면서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에 맞서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같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뭉치는데요. 이때 이제 전국에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 퍼져 있는 농민 조직들 있죠. 포접제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동학 조직들이.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농민군을 조직해서 당시 이제 전라도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농민군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민군의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111쪽 보시면 당시 제1차 농민봉기에서 동학농민봉기에서 이 동학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시면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군대를 물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앤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군들의 목표는요. 지금 이렇게 정치가 어지러워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나라를 좀먹고 있는 탐관오리나 또는 외세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민군들이 무장에 모여서 이제 다시 고부를 향해 갑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산에 집결을 해요. 그제서야 이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이 정부군과 맞서서 두 차례의 승리를 거둬냅니다. 대표적으로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이제 관군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전주에 살고 있던 양반들이나 탐관오리들은 이미 다 물러 도망가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농민군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전라도 지역에 고부가 보이시나요? 이제 고부 농민봉기가 계기가 돼서 이 무장에서 집결을 한 농민군이 백산에 갔다가 각지에서 관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로 전주입니다. 1894년 4월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전라도의 중심지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라 가명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라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전주가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 손에 넘어가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미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때 정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본인들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때마다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결국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데요. 청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일본에 연락을 합니다. 왜냐? 텐진 조약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도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너네가 또 가서 조선에 간섭하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지 하면서 일본 역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청나라한테만 요청을 했는데 웬 일본까지 온다고 하는 거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청나라랑 일본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지금 동학이 또 난리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까지 들어온다? 더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농민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문제냐, 어떻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은 여러분 교과서 112쪽에 보시면 이렇게 12개의 패정개혁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패정개혁안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기록되어 있는 사료에 따라서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안의 개수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뭐 한국통사, 뭐 대한개년사, 전봉준 판결문, 뭐 동학사,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오지영이 쓴 동학사 이런 책이 있죠. 이런 책에 있는 것마다 그 개수가 또 다 다르고요. 내용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원본이 뭐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당시에 농민군들의 요구가 어땠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탐관오리를 처벌해라. 횡포한 부호 처벌해라. 양반의 무리, 불량한 양반 무리 징벌해라. 노비문서 소각하고 천인차별 개선하고 과부의 재가 재혼을 허용하고 무명 잡세 이름이 없는 잡다한 세금들 다 거두지 말고 관리 채용의 지벌 지역이나 뭐 학연이나 이런 거 있죠. 지벌 타파하고 외화 통하는 자 엄중히 징벌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정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집강소를 설치해서 마을 운영과 또 치안을 담당하고요. 농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탐관오리 처벌하기도 하고요. 세금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든지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농민군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래 이제 나라가 정말 변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개혁을 담당할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1차 농민 봉기가 평화적인 결말을 맞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이제 청국과 일본에게 우리가 지원병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철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먼저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농민군들은 그거 봐라.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게 생겼다. 저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제 논산에서 동학 농민군의 전국적인 부대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전라도 지역의 남접과 경상도 지역의 북접으로 이렇게 동학 농민군이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1차 농민 봉기 때는 주로 전라도 지역의 남접이 크게 활약을 했고요. 북접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남접은 약간 전라도 지역의 그 당시 이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세금 수탈이 더욱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치적인 면, 현실적인 주장을 많이 했다면
북접 세력은 오히려 조금 더 종교적인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차 농민봉기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2차 농민봉기 때 더 이상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다. 여기에 참가를 하자 해서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주에서 일본군과 정부군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정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뭐 기관총이라든지 소총이라든지 뭐 대포라든지 이런 최신식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군인의 숫자만 봤을 때는 농민군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았지만 농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죽창이라던가 뭐 이제 농기구라거나 또는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데 그 발사하는데 30초나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소총은 1초에 한 발씩 쏘게 되고요. 이제 사격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제 그 전투력이 사실상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이제 밑으로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전봉준이나 손아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가 체포가 되고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봉기를 일으키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초록색 점 찍힌 지역이 2차 농민봉기 지역입니다. 정말 전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임술 농민봉기나 홍경래의 난처럼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농민봉기랑 또 다른 성격이 뭐냐면 이렇게 전국에서 대규모 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동학이라는 사상적인 공통점 그리고 그 동학을 매개체로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 연결망, 포접제를 바탕으로 한 연결망이 또 중심이 될 수 있었고 또 당시에 그 백성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점, 세금 문제라던가 외세와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치, 사회 개혁 그리고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분제 철폐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주장이 이후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농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신분제가 없어지는 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이 당시 2차 농민봉기가 끝나면서 동학농민군은 사라졌지만 이 남아서 흩어져 있는 세력들이 나중에 일본에 맞서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중심적으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동학농민군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의의와 영향을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차 봉기 같은 경우는 정치나 사회적인 개혁,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2차 농민봉기는 약간 그 일본의 세력을 몰아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똑같이 1894년에 이러한 과정 중에 시행이 됐던 갑오개혁 전개 과정과 각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